지난 11월 25일이었죠. 군산 옥도면에서 조업 중이던 한 양식장 관리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선했던 5명 중에 1명은 사망했고 2명은 아직까지 생사조차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 관리선은 사고 당시에 기본적인 입출항 신고도 돼 있지 않았고 조난시를 대비한 위치 발신 장치도 꺼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인지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양식장 관리선의 안전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고 당시에 조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당시 상황 기억하십니까? 예, 그날 이제 저도 그 사고 난 날 바다에 나가 있었는데 오후 3시까지는 바람이 불질 않았습니다. 네. 않았었는데 오후 한 3시부터 어업정보통신국에서 서해 중부 먼바다가 예비특보가 떨어졌습니다. 예. 그다음에 오후 6시에 서해 남부 북쪽 앞바다와 먼바다가 예비특보가 그때 오후 6시에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날 출항이 어업이 아닌 낚시어업으로 나갔기 때문에 한 2시 반 정도 첫술을 해서 정박항에 도착했을 때 시간이 한 3시 반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비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바람이 불었다라면은 지금 사고 지점이 저도 잘 알고 있는 지점인데 안타깝게도 이 우리나라의 어떤 기상 이런 것이 제대로 좀 맞아줬더라면은 그분이 과연 그렇게 저녁 늦게라고 언론에는 보도가 되는데 그것은 이제 뭐 추측 제가 봤을 때는 기사일 뿐이고 그 시간까지 일을 과연 했을까? 이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기상 정보가 적시에 정확하게 알려지질 않아서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따가 뭐 기상 문제에 대한 건 조금 뒤에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일단은 이게 김양식장 관리선이라고 하던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여객선이나 어선은 알고 있는데 관리선은 뭡니까? 어업을 종사를 할 때 그 필요에 따라서 0.1톤에서 거의 3톤 미만까지 사용하는 배거든요. 네. 근데 용도가 이제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보통 뭐 관리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채취하는 채취선도 있고 약품을 하는 약품 처리선 있고 그러는데 이제 주로 그런 배들을 이제 등록을 시켜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죠. 그 0.1톤 이상에서 3톤 미만이면 비교적 좀 작은 배들이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좀 안전 문제에 좀 더 취약할 것 같은데요. 그러죠. 뭐 지부장님께서는 어떤 기상 정보의 문제를 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는데 어떤 관리선의 그 관리 감독이라든지 어떤 규제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좀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여지는 없나요? 그렇죠. 뭐 일단 양장 관리선은 입출항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통례는 왜냐하면 양식장 관리선 수시로 우리 주변 그 마을에서 항포구에 보통 최대 2km 내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또 수시로 워구 가지러 오고 또 뭐 이런 급박한 일이 생기면 또 발생이 되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정들이 생기기 때문에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 V패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 입출항을 뭐 적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야지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불편해도 신고를 하고 나가고 혹은 V패스가 작동이 되는지 아닌지 이것이 좀 제대로 확인만 됐다 하더라도 괜찮을 텐데 지금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타깝더라고요. V패스가 의무화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지금 배 구조 특성상 양장 관리선 같은 경우는 상판, 가판이 있어야 하거든요. 중 말해서 조타실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야 V패스를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설사 조타실이 안 돼 있는 선박이 거의 양장 관리선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V패스 설치한다 하더라도 작업 중에 이 바닷물이 올라오면 거의 이게 고장률이 거의 100%예요. 그래서 설치를 한들 이게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이 V패스도 좀 우리 바다 현실에 맞게끔 이게 좀 체계가 좀 구조적으로 좀 이게 저희가 돼야 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잠깐만요. 네. 이게 지금 이번에 나갈 때 사실 모선이 지금 나간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모선이 정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관리선으로 옮겨 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김양 시장에 들어가서 지금 작업을 하는, 지금 그림을 그려보자면 저야 뭐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모습일 것 같은데, 예. 당연히 V패스가 관리선에는 아마 장착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네, 왜냐면 그렇죠. 0.5톤급이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예. 그 조그마한 배에 뭐 어디 조타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안 돼 있을 것 같긴 해요. 그건 당연히. 그러나 모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조타실이 있었을 것이고 V패스가 거기는 달려 있을 거라는 네.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V패스가, 모선의 V패스가 지금 꺼져 있는 지금 상황이 지금 되어서 실질적으로 빠르게, 예, 어쨌든 그 사고 상황을 갖다가, 예, 알 수는 없도록, 없을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 지금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생각이 다른데 예. 모선이라는 것은 그 양식장에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선, 그다음에 또 바지선, 그것을 예인을 해서 그 목적지까지 가는 목적입니다. 그럼 거기 도착해서는 그 모선은 시동을 꺼요. 시동을 끄고 그 작업선에 옮겨서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시동을 끄게 되면 이 VPS 기능이 꺼져버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선이 설사 켜놨다고 하더라도 옆에서 작업선이 사고 난 것은 다른 배지, 그것을 끌고 간 모선이 사고 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어디서 해경이라든지 그걸 어떤 기관에서도 그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사고 난 0.5톤짜리에 그 배 한정에서 어떤 말씀을 하셔야지, 모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은 그 모선에 사람도 없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자동차에 사람이 없는데 누가 시동을 켜놓겠습니까? 관리선이 모선에서 아주 멀리도 나가나 보죠. 예, 뭐 그렇죠. 같은 양식장 안에 있긴 한데 네. 그 배는 모선은 크기 때문에 네. 밖에다 놓고 작은 배 작업선을 끄시고 양식장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은 그렇게 취약한 관리선의 모선이 그런 것을 안전한 부분을 담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V패스도 없고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의 관리선이 조업을 하고 있으면 모선에서는 최소한 한 명이 남아서 그렇지. V패스를 켜놓고 만약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V패스를 이용해서 구조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위험 상황들을 바라봐 줘야 되는 게 모선의 임무가 아닌가.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거기에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어촌에 쉽게 말해서 일꾼이 없어가지고 외국인 근로자까지 지금 대다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선에 지금 인력이 딸리는 상황에서 모선에 사람을 남겨놓고 그 나머지 가서 작업을 한다. 이것은 우리 영세어업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은 아닌데 맞는 말씀인데 영세어업인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참 부러울 따름이죠. 예, 현실이 그러기 때문에. 네. 예. 알겠습니다. 아까 V패스 설치가 지금 자율에 맡겨져 있다라고 예,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설치를 안 했을 때 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제재가 전혀 없는 건가요? 지금 어습법상 2톤 미만은 자율입니다. 예. 그리고 2톤 이상은 의무적이에요. 달아야 돼요. 네. 그리고 그것을 안 달았을 경우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사건의 경우에는 2톤 미만이었기 때문에 예. 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혹시 이제 V패스 말고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렇게 선박을 무등록 선박, 그러니까 등록이 되지 않은 선박이라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좀 규제상의 허점으로 지적하던데 동감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제가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지금 1999년도에서 2000년도 사이에 네. 이 무등록 어선에 대한 양성화 사업을 한번 우리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했었어요. 그 전부 이제 무등록 선박을 등록화해주는 그런 그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한 20년 지났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또 불가피한 사정들이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어선 검사를 해야 되네, 검사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 사망자가 돌아가셨는데 소유자가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대한 상속 승계가 안 돼가지고 이 배만 남아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져서 좀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박이 무등록이 이제 된 배들이 좀 있는데 이런 배들도 이제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이런 배들을
뭐 의무화 등록 제도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네. 이런 양성화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좀 마련을 해줬으면 또 일부에서 어민들이 그걸 좀 많이 희망을 해요. 관리선도 사실 등록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원래. 그렇죠. 모든 선박은 등록이 되어 당연하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점에 대한 동의를 하는 거지 않은 게 관리선도 등록을 해야지 되는 거고. 보십시오. 뭐 관리선 이게 등록 관리선이 등록도 안 돼 있지, 정기 검사도 받을 수가 없지, 또 뭐 V패스도 안 돼 있지. 예를 들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위험이 닥친다고 한다면 당연히 고스란히 그것을 갖다가 목숨하고 바꿀 수밖에 없는 사실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이 문제의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배를 신규 건조하거나 내지는 매매에 의해서 취득을 했을 경우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 배를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할 수밖에 없냐면은 면세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영어 자금이라든지 정부 어떤 지원 사업을 받으려면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등록 않고 무적으로 다닐 수 있는 배는 글쎄요. 군산에 지금 두 번의 아까 서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98년도에 한 번, 그다음에 2011년도에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무등록팀 배가 많이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근데 언론에는 600여 척이라고 나왔어요. 무등록 그 어선이요. 네. 그 자체도 그냥 추측일 뿐이고. 예, 예,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언론에서는 전국에서 600척인지 아니면 전라도에서 600척인지 그 내용도 없거니와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 기사를 쓴 기자가 네. 뭐 실제로 씌워본 것인지 그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는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지부장님 보시기에는 무등록 선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까? 군산에는? 네, 많지 않습니다. 아, 근데 그렇습니까? 아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 기존의 선주가 뭐 예를 들어서 사망에 이르실 경우 그것을 좀 누구한테인가 상속을 하든가 네. 그래야 하는데 그 상속이 안 돼 있고 왜냐하면은 검사를 안 받으면은 그 배는 검사 불이행을 해서 선박으로서의 어떤 그 생명을 다합니다. 네. 예, 더 안 내줘요. 출항하면 안 돼요. 네. 그게 무등록 그 이제 선박이 돼버리는 겁니다. 지부장님께서는 그러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령 뭐 등록제를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강화한다거나 V패스 설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이런 조치만으로는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 이렇게 보시나요? 실효성이 없다고 보시나요? 예. 어쨌든 모든 선박은 등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고를 지금 줄이자는 그 어떤 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강화를 시키려는 것이 이게 문제는 사망 사고가 됐던 어떤 선박 사고가 났을 때 중요한 것은 사고 났을 때마다 어떤 선박에 어떤 설비, 장치를 의무적으로 더 추가로 설치를 해라. 그렇게 해서 어떤 그 부담을 영세어민들한테 부담을 줘서 자꾸 장치만 설치를 하고 있어요. 기계만.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우리나라가 IT 강국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는 사람한테 어떤 조금 투자를 해서 예. 인사사고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왜냐하면 바다에 빠졌을 경우 그 사람이 최대한 빨리 지금 같은 겨울에는 한 골든타임이 한 40분밖에 안 됩니다. 물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40분 내에 빨리 그 빠진 사람을 건져서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민관이 연구를 한번 좀 이제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현행법상 사각지대도 있을 수 있고 현실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정말 사람의 생명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조건에서 영세하게 정말 생존권을 위해서 하루하루 빨리빨리 나가서 그것을 양식을 거둬들여야 생존하실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시는 선주나 책임자나 이런 분들은 함께 타는 선원을 보호할 의무가 정말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 등록조차 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말한 위치 추적 장치나 여러 가지 또 하물며 구명 조끼나 구명 보트 이런 부분 그리고 승선 인원을 초과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선장님 본인이 다 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법도 개정해 나가야 되겠지만 왜 이 사건을 우리가 인재라고 하냐면 그래도 한두 가지만 더 이렇게 신경을 썼으면 안타까운 세 분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안전에
무감하고 불감했는지 그게 또 저희로 의문이거든요. 그 지부장님은 지금 어떤 규제 강화나 첨단 장비의 설치보다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해달라고 조금 두루뭉술하게 주문을 하셨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무엇을 자, 원하시는 거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예, 안전 불감증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해상에서 사고 나는 사고는 대다수가 인재 사고가 맞습니다. 선장의 어떤 그 잘못된 판단, 예,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제가 이제 사람한테 좀 투자를 해달라는 것은 안전 교육에 신경을 쓴다든지 내지는 어떤 장비, 아까 구명조끼 말씀하시는데 구명조끼도 조금 슬림화 시켜서 작업을 때 입고 해도 작업에 지장이 없게끔 그런 뭐 좀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구명조끼에 개인 GPS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해서 이제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신속하게 빨리 건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간에 났었던 그 우리 해상에 관한 그 사고를 쭉 봤었을 때 거의 90% 이상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서 지금 그런 거거든요. 물론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기존의 구명조끼가 작업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이번 그 해상사고, 이 김양식장 사고와 관련지어서도 말씀드리면 구명조끼를 입어야 될 의무가 사실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켜야지 되는 저희들이 매뉴얼 그리고 수칙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좀 지켜줘라. 지금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주문을 하고 싶은 거죠. 예.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교수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는 맞습니다. 맞는데 바다의 현실은 구명조끼 입는 자체도 이 작업의 능률이나 또 구명조끼를 입음으로써 다른 또 그 사고가 발생될 여지가 또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움직임이 둔하다 보면 이해가 돼요. 물론. 또 그죠? 어구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서 또 이 활동성이 범위가 한계가 되다 보면 또 거기에 따르는 또 사고가 인위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구명조끼를 뭐 안 입는 게 아니라 못 입는 거죠. 그 작업 현실에 따라서. 근데 이번에 김양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양식업이 우리가 단순하게 뭐 이렇게 뭐 뭘로 해서 이렇게 끊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때 현실은 우리가 이식 작업 시기였거든요. 이분이 선주분이 이식 작업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하루 양이 있어요. 그 양만큼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고 제가 현장도 가서 이렇게 본 바로는 또 엔진 그 선박도 이제 뒤집어진 선박도 이렇게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본 바로는 어망이 지금 수구리에 이렇게 걸쳐져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풍랑주의가 떨어지니까 이 선주님도 작업을 멈추고 지금 아까 우리 모선 있는 쪽으로 네. 가던 도중에 배가 뒤집힌 거야 같아요. 파도가 치니까 이제 물이 올라와서 이게 물이 올라오면 사람들이 보통 5명이 쓰니까 물이 찬 데에다가 우리 선주분 그 선원들이 한쪽으로 쏠리게 돼요. 피어잖아요. 피어다 보면 한쪽으로 쏠리니까 이 배가 뒤집힌 상황이 발생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구명조끼도 의무화를 시킬 필요성은 지금 의무화가 돼 있지만 의무화를 필요성도 제기는 되지만 작업 현장 그 상황을 볼 때는 의무화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이게 우리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것도 제가 심히 좀 최근에 해수부 발표를 보니까 네.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고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그렇죠. 예, 지금 그것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네. 들었습니다. 예. 이제 네, 이제 그래서 아마도 그 문제는 그렇게 되면 진행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저는 더 궁금했던 게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날씨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그 지금도 방금 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그렇게 해상 날씨 대한민국 기상청 못 믿습니까? 저 정말 궁금해요. 저는 아니, 이제 그- 낚시업을 하면서 양식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제 살포시 페루 양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상정보는 그냥 말 그대로 한 참고, 신뢰성이 없는 그냥 참고만 하고 주로 이제 미국 기사나
저 유럽 기상 내지는 일본 기상을 주로 보고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출항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근데 그 자체가 우왕좌왕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번 사고 때도 그랬습니까? 국내 기상 정보가 조금 정확하지 않고 해외의 어떤 유료 정보는 정확했습니까? 네, 정확했어요. 아, 이번 사건 사고에서도? 예. 그 언론에서 보면 그 3시 정도에 예. 그 풍랑주의보를 이제 기상청에서 내렸다고 예비특보, 했거든요. 예비특보. 예. 예비특보. 그 3시에 내린 것은 네. 서해 중부 먼바다입니다. 아, 이게 그 군산에 사고 났는데 군산 같은 경우는 오후 6시에 예비특보가 떨어졌어요. 예. 그러면은 예비특보가 떨어졌으면은 그게 낮에라도 미리 한 뭐 점심 때만큼이라도 뭐 오후 6시에 풍랑 예비특보가 떨어졌으니 그 전에 뭐 입항하십시오라고도 어선 정보통신국에서 이렇게 문자가 다 옵니다. 저희들 선장들한테는. 근데 그날은 안 왔단 말이죠. 내가 여기 올 줄 알았으면 그 캡처해놨을 텐데 참 많이 안타깝네요. 자, 그러면 조업을 나가시는 그런 이제 어업인들께서 대한민국 기상을 지금 못 믿어서 뭐 미국이나 일본 기상들을 지금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 그러면 그날 사고를 당했던 그 선주분들이나 그 선원들은 그때 대한민국 기상만 보고 나갔을까요? 아니면 외국 것들도 보고 나갔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보편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날씨는 우리 어업인들하고 가장 밀접된 사항이고 또 우리가 수시로 체크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뭐 어업인들 그분도 분명히 날씨에 대해서는 아마 확인을 하셨을 줄 아는데 그 부분도 이제 우리 예비특보가 6시 정도 내렸으니까 6시 정도면 어쨌든 어둠컴컴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시간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작업을 중단하고 오는 도중에 모선 쪽으로 오는 도중에 이제 불가피한 사고로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가 뭐 날씨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기상청의 뭐 신뢰를 100% 하냐 그거는 솔직히 저도 인정을 우리 어업인들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일본이나 미국 웹사이트를 받아서 더 확인하고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 기상청도 이런 그날의 날씨 예보가 일주일 나오고 또 3일 단위로 나오고 맞아요. 당일 단위로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수협 정부 뭐 통신국에다가 이렇게 미리 인지를 해서 어업인들이 좀 미리 이렇게 안내를 해서 이렇게 좀 그런 사고 예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저는 봐져요. 지금 부분들이 안 되고 있기 지금 때문에 현재 어업정보통신국에서 이제 무선국에서 예.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날씨 정보를 저 공통 채널로 해서 알려줍니다. 하루에 2번. 예. 근데 그 무선국에서 보내 그 알려주는 그 정보도 결국은 우리나라 기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업인들은 우리나라 기상을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아까 저는 뭐 여러 예. 이렇게 기상을 본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같이 양식업을 하면서 같이 낚시어업도 하다 보니까 손님의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상을 믿을 수가 없으니 외국 기상이라도 받아가지고서는 그날 출항을 나갈 건지 말 건지 결정하고 나갔다라면 몇 시 이전에 들어와야 한다든지 그런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데서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양식장 관리소는 일반 어선업하고 좀 정부 기관에서도 뭐 안전조업 교육이라든지 어떤 지원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제외돼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제도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좀 보완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네. 또 지자체에서도 스스로 좀 그렇게 지원 대책을 해서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맞습니다. 봐요. 오늘 여러 가지 네. 이야기 나눴는데요. 뭐 등록제, VPS 장치, 뭐 기상 정보, 안전 불감증 얘기까지 여러 가지 나눴는데 전문가 패널 두 분께 이번 사건을 정리하면서 그 소외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 이야기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그래요. 안전이 최우선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업인들의 또 의식 변화도 분명히 변화되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지자체나 지방 국가에서도 충분한 어떤 교육 컨설팅이 좀 이루어져서 이런 사고 예방이 미리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번에 뭐 불의의 사고로 당하신 아직 찾지 못한 두 분의
지금 생명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유가족이 굉장히 고통과 그렇죠. 지금 슬픔 속에 있는데 빨리 주석기 가족의 품으로 좀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한 줄 평으로 먼저 한다라면은 양식장 관리선 업의 기초요 생활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큰 배들은 사고가 덜 나는데 아직도 이 영세업인들이 주로 이제 양식장 관리선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기초 생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어민들의 좀 구체적인 실상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옥타곤에서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대중공업이 2년 반 만에 군산조선소 가동을 위한 협의에 나섰습니다. 현대중공업 측은 이 자리에서 재가동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당장 재가동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상생회의가 재가동 문제의 실타래를 푸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기약 없는 희망 고문의 연장선에 불과했는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대화와 소통, 협력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겠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 다시 한번 상기해 볼 때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옥타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